10년간 이어져온 시리아 내전, 반군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중동의 악명 높은 독재자를 몰아낸 기쁨에 시민들은 동상을 발로 밟고 무너뜨리는 등 환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하루아침에 이 시리아처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바가 시리아 동체 정권의 몰락이거든요. 보시면 2대에 걸쳐서 53년간 독재 정권이 이어졌던 곳이 시리아입니다.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가 아들 바샤르 아사드에게 이제 물려준 거예요.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세습 독재에 성공한 딱 하나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 그게 바로 시리아예요. 아랍 국가 중에서 독재 세습까지 된 국가는 없어요. 시리아 말고는. 거기에다가 그 물려받은 아들 독재 정권이 완전히 몰락했다라는 부분에서 김정은이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북한은 3대에 걸쳐서 80년간 세습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민들의 충성심이 3대에 걸치도록 점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오늘 저 이만갑 방송을 볼 겁니다. 긴장하면서. 맞죠. 여기는 알을 많이 써. 이 이름도 그렇고 알 뭐라고 알 하사드 알 관사 접두사예요. 이게. 뭐예요? 알이 영어에서 너나 같은 말입니다. 더. 접두사 형식으로 관사. 이어주는 관사, 알카에다 알자지라 알사마 정관사. 우리가 쓰는 저 알자들라는 거 있잖아요. 엘지브라, 뭐 대수, 그다음에 알코올 예. 이런 거 다 알아보잖아요. 알코올주요? 오,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이제 맥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와. 그래서 혐오가 나온 지방에서 이 이름을 맥주를 알코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이만갑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되네. 중동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 패션 브랜드도 알마니. 그것도 거기에요? 아니야. 이게 웃기지? 알집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국제문제 전문가 종민 씨에게 국제문제 전문가 종민 씨에게 혹시 시리아 하면 떠오르시는 거 시리아 하면은 AI가 떠오르죠. AI요? 핸드폰에서 이제 시리아? 지금 저희가 시리아. 맞네. 이게 지금 녹화를 하면서 우리 제작진에서 부탁이 들어왔어요. 회의를 하시다가 본인들이 그럼 이번 시리아 문제를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게 유명하네. 그러네. 나는 천재. 김종민 씨 진짜 천재야. 북한에서는 시리아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 나라 발음 그대로 하니까 아랍어에서 수리아라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이 시리아의 그 붕괴 사태는 이 전 세계에 안겨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53년 동안이나 이제 독재 국가였던 시리아가 이제 붕괴됨으로써 이 시리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가 그 주변국이라든지 중동의 북한이라 불렸던 이 시리아의 붕괴가 북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전문 기자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주 많은 중동의 정보를 전해주고 계신 알파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뭐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죠. 시리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시리아 분위기가 어떤가? 일단은 이제 제가 왔던 나라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이 500만 명이나 있어요. 500만이요? 해전 3개, 해전 시 3개, 그리고 독일에 100만 명 넘게 있고요. 예,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이제 더 이상 튀르키예에 있지 않겠다는 조국으로 가게 돼. 다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아니 이 북한과 이렇게 똑같은 나라가 중동에 있었다는 게 사실 놀라운데 아니 이만갑 식구들은 이거 북한과의 관계를 좀 알고 있었나요? 그 시리아라는 나라를 잘 몰랐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중앙TV로 선전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막 선전선동을 하면서 저런 용감한 나라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그 중국만큼 혁명동지 개념은 아니어도 어쨌든 반미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이런 데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많이 TV에 계속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아덴 막 이런 사람. 사실 우리 수리아는 우리 북조선에 아주 가까운 벗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미타미타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정은이는 아주 훌륭한 정치로 해서 방창건 이번에 8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00주년, 150주년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치를 우리 인민들이
건강할 수 있게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타미타가 뭐예요, 그거? 아 미타미타는 우리 북한어로서 위태위태하다. 안 해.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 단어를 쓰려고 집에서부터 개왔습니다. 개 맞습니다. 자, 이 중동의 북한이라 불리는 이제 시리아가 내전 사태에 종집을 찍었습니다. 13년간이나 이제 격렬하게 싸움을 했던 내전이 결국 이제 반군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리아의 내전 사태를 촉발시켰던 13년 전에 반군은 어떻게 조직화됐고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지 먼저 그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은근히 존경했나 봐. 성공한 사례로 봤나 봐. 저 명차들. 어이구, 슈퍼카들이 뭐. 이야. 이제 어린아이들이 낙서를 했어요. 의사, 다음은 당신 차례다. 애도 있어. 이렇게 아이들을 잃으면 가족들이 전사가 되고. 그렇지. 대부분 다.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지게 돼요. 폐허가 됐. 지금 이만갑 식구 중에도 이 시리아 전문가가 또 한 분 있습니다. 북한 외교 전문가이신 우리 유현우 대사께서 시리아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현지? 제가 2010년 6월부터 3년 동안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리아에 계셨구나. 예, 시리아에 있을 때 이제 2011년 3월에 시리아 내전이 이제 터졌거든요. 그 순간에 계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원래 지금 아까 TV에서 보시다시피 그 13살 난 함자라는 애가 이 시리아 내전의 촉발 원인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음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보니까 정부국에 끌려가서 이제 매맞은 흔적이 쭉 있는 겁니다. 아니, 13살짜리를 13살짜리 얘네들이 장난삼아 이제 담벽에 뭐 우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정보국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여기에 독재 뭐 이런데 계속 옥눌렸던 그런 주민들의 분노, 원한 이런 게 한꺼번에 다 폭발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반군이 진짜 과잉 대응을 하면서 총을 난사했거든요. 그 시 대열에. 근데 이런 거를 처음에는 TV로 방영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그러겠지. 예, 완전히 다 차단했으니까 언론 매체를. 근데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찍었거든요.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걸.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방송이 되면서 시리아가 완전히 내전에 들어간 거죠. 2012년 7월에 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총 공세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예. 근데 모두가 다 긴장이 됐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평양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2명만 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철수할 준비를 갖춰라. 그리고 필요한 그 문건들 이외에 나머지는 100% 다 소각해라. 그래서 소각을 예 그렇게 뭐 좀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아유 뭐 2012년부터는 정말 이 무장을 잡고 싸웠거든요. 반군하고 완전. 총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매일 듣었죠. 총소리가 울리게 다마스크 안에서도 총소리가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반군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반군 무장 세력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녁이 되게 되면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유격 게릴라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저의 딸내미가 이제 총소리가 막 나게 되면 침대에 딱 엎드려서 침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아빠 엄마 여기 들어와. 그러니까 야 그래서 그때 보고선 정말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야 우리가 여기서 예. 진짜 위험한 순간이죠. 예, 북한과 시리아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시리아는 일당 독재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주로 하는 국가입니다. 바스당하고 이 북한의 노동당하고 기구 체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바트당을 보게 되면 조직부, 선전부, 근로단체부, 뭐 청년사업부 등등 당 기구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북한 노동당하고. 예, 그래서 예, 바스당 조직부장이 당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 2인자인데 당신네 당이 조선노동당에서 조직구조를 다 똑같이 카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당신네 당이든 바스당이든 둘 다 정당에는 소련 공산당에서 카피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니네 거 베낀 게 아니라 오리지널 베꼈어. 오리지널은 소련 공산당. 신을 베꼈어. 아니 그러면 이 바트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통일전선 비슷하게 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뭐 이런 당들 외곽 단체 비슷한 거를 형식적이나마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당원이라는 건 10명도 안 돼요. 똑같은 거. 아예 할 수가 없네. 야당은 없다고 보는 게 맞네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당 총사 한 10개 당인가 있는데 이 야당 총사를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감시하기 쉽게. 건물 하나에다가 건물 안에다 2호실, 예,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놨어요. 어머나. 어디 꼼짝도 못하게. 감시하기 쉽게. 정당 활동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리아에 계셔서 시리아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김일성을 너무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너무 닮고 싶고 좋아하고 동경하다 보면 실제로 닮아가는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운명의 장난처럼 이 하페즈 알사드도 김일성이랑 똑같은 사인으로 사망해요. 심장마비로 똑같이.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하페즈 아사드, 북한 김일성을 너무나 좋아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아들 바샤르 아사드가 있는데 아버지가 좋아한 그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했느냐? 더 끈끈한 관계가 돼요. 더 끈끈한 관계가 돼요. 2011년도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샤르 알 아사드 아들이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필요했고 결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무기를 더 수입해올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는데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편지와 선물 공세를 또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마스커스의 장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군 전쟁은 거의 200년 동안 8차에 거쳐 가지고 이슬람 세력과 이제 기독교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이슬람이 이겨요. 기독교가 져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마스커스의 장검이 지켜줬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군이 굉장히 점령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다마스커스고 중요한 일화가 있는 게 당시에 십자군의 리더였던 영국의 리차드 1세 사자 신왕,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살라딘이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삼국지식 1대1 장검 싸움을 벌여요. 칼 뽑아 쫙! 나 영국의 리차드 1세다! 나는 이슬람의 살라딘이다! 싸우다가 리차드 1세의 장검이 깨져요. 땡그랑! 그때부터 이 다마스커스의 장검만 있으면 우리가 유럽 십자군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거를 알았을 때가 김정은한테 준 거예요. 가지고 서구 방세기가 맞서 싸워라.
앞으로도 계속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강경하게 맞서 승리만을 이룩하시기를 바라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런 걸 선물한다고요? 근데 선물이 칼만 아니에요. 더 큰 선물도 줬어요. 뭡니까? 이제 다마스쿠스는 수도잖아요.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제일 좋은 자리에서 거의 명동 같은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2,700평 자리에다가 김일성 공원을 만들어요. 2005년에. 김일성 공원. 다마스커스 한복판에다가. 네, 한복판에다가 그리고 그 거리 이름 다 바꿔요. 김일성 거리라고. 이야. 시리아 수도 한복판에 북한 김일성의 이름을 딴 공원까지 세워졌는데 김일성의 이름을 딴 공원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 한복판에 김일성.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김일성 파크. 김일성 길. 시리아가 잘하네. 잘하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테헤란로 있고 맞아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 뭐 파리 공원이 있고. 근데 이거는 김일성 공원을 만들어냈어. 네. 까만 물밑자국으로 물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공원까지 만들고 뭐. 근데 2022년부터 2년간 김정은이 주고받았던 그 친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러시아하고 뭐 중국하고 주고받은 게 아니고 저쪽 그 시리아 쪽하고 주고받은 게 더 1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보다도 시리아와 펜팔 친구 맺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거죠. 그래. 그 뭐 혁명동지 개념으로. 짭정은 씨는 미사일만 잘 쓰는 게 아니라 편지도 잘 쓰시네요. 호 요태 동무는 아직 여자친구한테 요태 편지 안 보내봤습니까? 굉장히 보낼 일들이 많습니다. 생일이면 보내야 되지, 뭐 당 창건일이면 보내야지, 독재 노하우도 좀 알려줘야 되지, 뭐 사상교육 뭐 노하우도 알려줘야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내 여기서 특별히 우리 수리아 대통령께서 최근에 저에게 보내줬던 그 편지 답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편지 공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소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끼리끼리 노는구나. 진짜 다리 부러진 강아지만 한 부대 모이더니. 끼리끼리 하는. 우리는 당신께서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위한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지지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수리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이렇게 수리아 대통령께서 직접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내내 다시 답장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래. 러시아로 보내야 되겠네요. 영상 편지. 난 늘 수리야, 난 늘 수리야, 맨날 수리야. 근데 잘해.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야 이거 지금 상황이잖아. 짱이네. 난 수리야, 난 수리야. 저게 이 수리아가 아니라 맨날 부서져가지고 공사 수리아야. 항상 또 수리야. 아니 가사가 너무 기묘하게 딱 진짜 들어갔는데요. 맞네, 진짜. 널 잃고 이렇게 앞을 잘한다. 줄이야. 어찌됐건 이렇게 북한과 찐 우정을 나누면서 이 국제적인 왕따들끼리 정말로 투철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드와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운 반군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반군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전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그것 또한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아사드 가문 부자의 별명이 중동의 학살자예요. 그래요? 학살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자국 국민들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특히 반군과 관련해서 아사드 독재 정권의
저항하다가 실종된 사람만 적게 잡아서 1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실종자가 어디로 끌려갔냐고 추정되냐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세드나야 감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 라고 국제사회는 추정하고 있는데, 이 세드나야 감옥이 어디냐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랑 똑같이 닮았어요. 자, 거기에 독재에 반하는 이른바 어떤 반군 일당을 다 소탕하겠다고 한 마을 민간인까지 전체를 다 몰살시켜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사린가스까지 씁니다. 이 아들 대통령이? 네, 이 사린가스 사용은 전쟁 중에도 이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쟁 범죄예요. 그런데 내란 상황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린가스까지 살포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국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거기에다가 아랍의 봄 때도 자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본격적인 이 시리아 내전이 시작이 된 계기도 그 발포 명령이었는데, 그러므로 이 반군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붕괴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정말 반군들의 이 투쟁기가 정말로 처절합니다. 근데 시리아는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리아는 로마 제국 때부터 제일 좀 약간 땅이 좋아서 로마 제국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도 먹고 싶었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풍부하고 한번 거기서 농사를 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이렇게 석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리아가 이렇게 꼬이기 전에는 한 50년대, 60년대 너무 잘 살았어요. 자급자족 나라예요, 시리아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1인당 GDP는 거의 이제 400불까지 떨어졌고. 400불이요? 네. 지금 북한보다도 지금 못 사는 나라예요. 너무 가르쳐. 아, 죄송합니다. 좀 하겠습니다. 내가 북한. 아니 듣다 보니까는 물론 시리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니 여기다 왜 우리 북조선을 갖다 붙입니까? 우리 북조선의 인민들은 핵이라는 어마무시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GDP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아니 핵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먹으면 큰일 나지.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리아하고 북한은 조건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조건 지금 뭔가 엉키고 설키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또 이 악당끼리 또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어요. 네, 좋은 데를 두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좀 조사해 온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김정은과 이 바샤르가 너무 똑같아서 둘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재밌다 이거.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둘 다 모두 젊은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네. 또래네. 김정은 그리고 바사르 둘 다 이제 아버지의 급사로 인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권력을 세습했죠. 아사드가 1965년생이에요. 84학번이네. 나보다 2살 어려요. 근데 아버지가 2000년에 사망했을 때 네. 34세였거든요. 이제 그때 권력을 이제 승계를 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1984년생인데 2011년 말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이 숨졌잖아요. 그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34, 하나는 27에 이제 권력을 일찍 세습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자, 다음은 두 번째는요. 이 김정은과 바샤르의 공통점 두 번째. 바로 장남을 제치고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유학한 유학파입니다. 영국 남자 런던. 보통 이 조선시대 때도 후계 구도의 어떤 정통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장자 세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교롭게 김정철이 굉장히 뭐랄까 좀 남성성이 떨어진다? 호전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후계 구도에서 배제됐잖아요. 근데 바샤르 같은 경우는 바샤르의 친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형이 원래 정상적인 후계 구도 1순위였고 후계자 수업도 친형이 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이 바샤르는 뭐 하고 있었냐? 런던에서 안과 의사하고 있었어요. 바샤르가. 그러니까 마치 김정은처럼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던 김정은처럼 바샤르도 런던에서 어떤 영국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몸소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어찌 보면 서구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독재와 어떤 이 잔혹한 정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바샤르의 큰형이 레이싱을 즐겼다고요. 교통사고로 급사하면서 갑작스럽게 후계 구도가
안과 의사하고 있었던 바샤르에게 건너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후계자 수업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후계 구도를 물러받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격도 사실은 딱 그런 성격이에요.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일단은 다마스쿠스 안에서는 의대를 졸업했고 전문직을 따려고 영국에 가서 거기서 전문직을 따고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의사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름 MBA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민주주의를 즐기는 어떤 여성이랑 만나서 결혼까지도 했고. 그래요? 예. 흥미롭다. 담당 교수님의 인터뷰 나갔어요. 그때 말렸대요. 야, 너 가지 마. 너 의사라서 너무 좋은 의사인데 너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 형이 죽었다고 해서 너 가지 마. 머리도 좋았구나. 네, 의사라서 좋은 의사였대요. 북한도 보면은요, 저희가 그 첫째 장남 이제 김정남 씨죠. 김정남 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눈박해 난 것이 여권을 위조를 해가지고 일본 디즈니랜드 가다 거기서 잡혀가지고 전 세계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눈에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후계자에 물러섰고 그리고 두 번째 차남 김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가수 이제 에릭 크립튼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기타. 그래가지고 늘 이제 성격이 유약하다라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래서 결국은 삼남인 이제 김정은한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김정은 학창 시절에 김정은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유순한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특정 과목에 있어서 뭐 외국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굉장히 끈질김을 보여줬던 평범한 아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는 흉포한 독재자가 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지? 바이사르 아사드하고 김정은이 유학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사르가 올라왔을 때도 시리아 사람들이 야 이제 시리아 바뀌겠구나. 이제 좀 어떻게 좋아지겠구나라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올라왔을 때도 북한 사람들이 야 김정은이 유학도 했으니까 이제 북한이 좀 바뀌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기대가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할린 가스로 자기 국민들을 학살을 했던 게 이제 바이샤르 아사드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그냥 학살을 죽였던 것이 그러네. 김정은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친척 그리고 국민 상관없이 그냥 다 죽인 독재자인 거죠. 형제까지. 그럼요. 죽였어. 우리 처음에 김정은 등장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개방 개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드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반정부 인사들도 좀 풀어주고 조금 완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이 두 나라 시스템을 안 만든 거야. 그렇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초반에는 그 정치범 수감자들을 확 줄였댔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도 다 내려놨댔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후로 봤을 때 코로나 겪고 나서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 그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더 포악해지고 더 정치적인 감투를 씌워서 더 가둬놓고 공포 정치를 계속 펴는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아는 놈이 더하다고. 해외에서 저도 유럽에서 살 때 생각해 보면 막 이런 인터넷 하나로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상이 그냥 바뀌는데 인터넷이면 그냥 끝나거든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누렸던 그 민주주의 자유를 이 사람들이 아는 순간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 강력한 공포를 하지 않나. 이 바샤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이 의사였고 스위스의 학생이었을 때랑 딱 자기 북한과 시리아의 발을 독재자로 딛는 순간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름은 자기가 아버지랑은 좀 다르게 개혁 개방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벽에 탁탁탁 막힙니다. 김정은이 초반에 화폐 개혁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그 책임을 김정은 밑에 있는 화폐 개혁 담당자에게 물어서 엄청나게 잔인한 처형을 합니다. 그 이후로 김정은이 흉포한 얼굴로 변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암살 위협을 느끼고 나서 김정은이 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거 말된다. 바샤르도 김정은도 초기에 지도자로서 유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체제 내부에서 저항하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김정은이 공식적인 암살 위협만 수차례 느꼈거든요. 그 뒤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라는 현실 자각을 독재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수교 다 하면서 시리아하고는 수교를 안 했어요. 수교 안 했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그것도 북한과의 의리 때문이에요. 의리요? 진짜로. 왜 의리? 왜 두 개였어요? 쿠바랑 시리아였잖아요. 네. 근데 쿠바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수교를 했잖아요. 우리 류현우 대사님이랑도 친한 리일규 쿠바 대리 대사를 제가 만나서 여러 차례 인터뷰 해보고 개인적인 얘기도 해봤는데 그분이 했던 게 끝까지 쿠바에 남아서 한국과 수교를 방해하는 일. 방해하는 일. 자, 그 방해하는 일을 한 우리와
시리아의 수교 그리고 만남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를 방해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방해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권 파워를 방해하신 분.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저는. 그 뭡니까 진실이?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러니까 일명 커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커투라에서 이제 한국 무역관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시리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국 무역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품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9년에 다마스커스에 한국 무역관이 개설된다라는 거를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통수 시리아 맞은 측이 뒤통수 맞았죠. 시리아 측이 북한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개설된 겁니다. 하다 나니까 대상한 측은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나 같죠. 대남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작원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손을 통해서 이제 평양이 보고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현재 문책이 들어간 겁니다. 니네 그것도 하나 못 알아보고 뭘 했냐 하면서 완전 엿먹었죠. 그다음에 이걸 당장 조지시키라. 그래서 대사랑 같이 가서 이걸 뭐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미 다 뭐 엎질러난 물이니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개관식 전에 이제 한국 무역관에 가서 막 행패질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망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문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못한 이제 대사가 문제죠. 당시 누구였습니까? 당시 최수헌이라고 최수헌 대사라고 이제 외무성 부상을 한 3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70 이상이 되는 고령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근데 이 사람이 한 30년 동안 국제기구 담당 부상을 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관록 있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대체로 시리아에 대사로 내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수고한 사람들. 노년에 그냥 노년에 이제 말년에 이제 집에 은퇴하기 전에 아무래도 시리아는 관계도 좋고 한국 대사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족선 관계도 아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예우. 마지막 예우로 이제 나가서 좀 여생을 즐기다가 들어와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냈는데 이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호출됐어요, 여기서. 호출돼 가서 한 2주 동안 아야 뭐 욕을 뭐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야, 그래 돌아온 게 용하네. 다행이다. 근데 70이 지났으니까 뭐 이분 보고 뭐라고 할 뭐 건덕지는 없죠,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시리아도 북한을 왕따시킨 거네. 예,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이게 시리아가 경제 개혁을 실시하면서 그때 이제 투자 유치도 하고 그리고 또 시리아에 자본주의 꽂힌 주식 시장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한국으로부터 그 어떤 경제적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튀르키예, 옆에 있는 이라크, 밑에 있는 요르단에서 한국 제품들이 있고요, 한국 자동차들이 있고요. 특히 제일 많이 시리아 시장에 있었던 거 뭐냐면 한국의 가전 제품들하고 한국의 타이어들이었어요. 타이어. 네, 타이어. 자, 지금 이 제품들이 다 요르단에서, 이라크에서, 튀르키예에서 보따리 장사로 들어와요. 이제 한국 타이어, 구모 타이어 이건 중동 시장을 완전 싹 쓸어댔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 타이어는 굉장히 넘버 원이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의 물품들이 굉장히 필요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두 나라가 다 용사급 관계를 맺는데 아마 비밀리에 합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도 뭔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막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적인 부분, 이 외교까지 일단 문제가 되면서 마비가 된 상황인 거예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또한 사실은 내전을 거치면서 이제 더 심해졌습니다. 인권 탄압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해졌고 또 내전이 격화되면서 또 잡아가둬야 할 정치범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 감옥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어떤 수용소 규모의 시설들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에서 하는 행동이나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하는 행동이나 결과적으로 상당히 닮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무덤이 발견됐거든요. 거기 몇만 명이 묻혀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요? 그러니까 세드나야 감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수감만 한 게 아니라 막 고문도 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도 했던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시리아 정권이 중동에서 제일 악질한 정권으로 유명했었고 그 세드라야 교도소는요. 거기 말도 이제 사냥이거든요. 거기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 사냥터네. 그 수감자들 중에 한 명이 시리아 정부가 하마라는 도시를 공습하라고 해요. 자기 도시예요. 자국민인데 전투기들한테 야 거기 가서 공습해. 사람들 죽여라. 그래서 거기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 자국민을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군인이 28살쯤이었는데 그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나와요. 평생 거기 살았네. 네. 시리아의 지하 감옥이 소개가 됩니다. 어림잡아 15만 명이라고 그래요. 뭐야? 저러고 지하에다가 가둬놓고. 40년 동안 빛을 못 본. 빛을 못 봤대요. 3살짜리 애들. 그러니까 안에서 아이를 낳은 거야. 안에서 태어난 거야. 피 묻었어. 와. 진짜 잔인하다 진짜. 어쨌든 이번에 작년 12월에 이 정권이 무너졌다면서요. 예. 안 그랬으면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자행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시리아 전역에서 적게 잡아도 한 70곳 정도가 학살 매장. 근데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곳이 더 있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국민들을 학살하고 매장해 놓은 그런 곳이죠. 희생자들의 무덤 파는 일만 전담했던 시리아 공무원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공무원의 직원이 나왔는데 고문, 폭격, 학살로 죽은 시신이 매주 2번에 트레일러 이 트럭 3대에 300에서 600구의 주범들이 매장지에 도착한 거예요. 매주 2번씩. 매주 2번. 생각해보세요. 매주 2번 큰 트럭 3대에 600구의 시신이 도착을 하고 이 공무원은 그걸 계속 묻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증언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됐어요. 특히 일주일에 2번씩 픽업 트럭 3, 4대에는 세드냐에서 처형된 민간인 시신 한 3, 40구도 같이 실려왔다라고 하고 가장 잔인한 대목인데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한 엄마와 아기 시체. 자, 이들만 좀 따로 묻어주면 어떠냐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냥 다 밀어버리라는 상부의 질책과 꾸짖음이 있었다. 만약에 이 내전이 끝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런 학살은 계속될지 모를 일이죠. 이제 시리아 사태는 북한하고 같으면서 좀 다른 것은 이제 내전이라는 건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저렇게 더 잔혹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는 명칭이 붙어요. 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참 무섭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어떤 구체적 실체적 행위를 통해서 잡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면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죽은 거예요? 숫자는 지금 정확히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예 가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신분 세탁하고 살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많으면 60만 명이고 적으면 뭐 40만 명 이렇게 30만 명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도피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몰래 이제 갔는데 그 나라에서 죽었는데 숫자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전 인구가 40만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잘 모르셨는데 잠실 종합운동장에 10만 명이 채 안 들어가요. 그 숫자의 4배 이상이 최소한 죽었다는 건데 실종되고.
그 시리아의 국정원 이름이 뭐 하바라디거든요. 원래 이 사람 정부 지지자일 수도 있는데 아사드 정부는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행동이 왜 이러지? 의심만 들면 그 사람이 한 10년 감옥에 있거나 15년 동안 감옥에 있거나 그래요. 아니 국민들이 욕을 하겠네요. 이제 국민들이 그걸 욕을 못해요. 아빠 앞에서도 말을 못해요. 엄마 앞에서도 말을 못해요. 똑같네요. 똑같다. 와 이거는 북한에서 나쁜 거 배워서 더 나쁘겠어요. 그러네요, 완전히. 알파고 씨 말씀하신 무하바라트라는 그것이 뭐냐면 아랍어로 정보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부라고 시리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 곳에 지금 다 스파이를 이제 다 요가지고 정보를 다 캐는 거죠. 저도 2013년 8월인가 그때 이제 다마스쿠 교회 쪽에 고타 지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사관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정부군이 사린가스를 거기다 발포를 한 겁니다. 예, 독가스. 그래가지고 이 정부군이 이제 반군을 족친다고 하면서 주민 지역에 이 사린가스를 뿌렸기 때문에 1,400명의 민간인이 다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게 방송으로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장보러 지금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격분해서 야, 뭐 해도 그 화학무기까지 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아랍에 모든 벽에는 기가 있다는 속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이런 말 다른 데서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북한하고 똑같이 이제 스파이가 있구나.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어떤 그 척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측면도 좀 봐야 되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제 매년 전 세계 80개국 중에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라는 걸 랭킹을 발표합니다. 18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한 62위, 중국이 172위예요. 북한이 놀랍게도 180개국 중에 꼴찌가 아니에요. 177위예요. 어머나. 북한이. 177. 북한에는 뭐 언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177위예요. 그런데 시리아가 북한보다 두 랭킹 낮은 179위예요. 180은 누구예요? 182는 그 에리트레아라고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중국 172, 북한 177, 시리아 179. 나란히. 북한하고 이 시리아 사이 하나 더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학살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난민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맞죠. 이 시리아 난민 중에서요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배가 전복이 되면서 이제 죽게 되죠.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힘이 셌습니다. 3살 박이 시리아 난민 쿠르디의 죽음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죠. 이거 봤었어요. 이거 너무 슬퍼요.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너무 울림이 크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 난민이 이제 국경을 넘어가서 대부분 다 튀르키예로 갔는데 유럽에서 거기에 갖다 막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그전에도 계속 난민 문제를 고민을 알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에서 넘어온다라든지 딱 국경을 갖다 잠갔는데 이 사진 한 장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사실은 난민을 갖다 100만 명 수준으로 받았고요. 그 밖에도 독일 외에도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또 영국 이런 데서도 난민들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이게 한 계기가 됐죠, 이 사진이. 알파고 씨, 그 난민 수준 대략이라도 잡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난민 수준은 오늘은 이제 반군의 수장이 1,6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나라 몇 개 만들 수가 있어요. 튀르키예에서만 500만 명이 있고 독일에서만 100만 명 넘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있잖아요. 뭐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라크 거기에도 이제 난민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난민 지위를 받지 않았지만 난민 되려고 한국에도 1,200명이 왔어요. 제가 멀타에서 독일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구를 반바퀴 돌았는데 그때 그 시리아 난민분들이 완전 대부대로 이동을 할 때 제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독일 그 난민 수용소에 갔는데 정말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쫙 수용소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수용소 꽉 차서
도로에 다 이렇게 이불을 깔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 그래요? 겨울이어서 저도 아 내가 탈북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 앞에 애기들이 막 이불 깔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패딩 벗어서 한겨울에 더위가 엄청 춥잖아요. 벗어 이렇게 덮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다 있었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시리아 난민과 함께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그쵸. 거. 뭐 지붕 천장 이런 거 텐트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 수용소가 있는데 이미 꽉 차서 저희를 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길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도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빵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빵이 언제 나한테까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틀을 버티다가 그냥 뭐 탈북의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저희는 행복한 처지였죠. 따로 분류가 됐어요. 네. 자 이게 이렇게 인권이라는 거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예, 탄압하면서 공포 정치를 50년 넘게 이어왔어요. 그런데 1924년 12월 독재를 반대하는 이 반군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참 저 내전이라는 거. 지원은 누가 있는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없고 이란은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이 없고 거기도 지금 네코가 석자니까 끊기는 거예요 무대. 반군 입장에서는 그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유일한 기회. 무덤도 불을 태우네요. 부감 참시하는 거죠. الله اكبر اقتحام قبر المقبور المجرم الطاغوت الدكتاتور حافظ الاسد لعنه الله. نصر يا اخواني الحمد لله جديد للامه الاسلاميه باكملها. يا بتراب الطيب حتى نارك. 와 이게 상징이죠. 북한도 좀 저렇게 됐으면 그럼 사실은 맨 처음에 내전이 터질 때는요, 막 반군이 거의 시리아 70%를 먹었다가 이제 러시아가 와서 반군을 공습을 했어요. 반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접 공습을 네, 했어요. 러시아가 직접 전투기들 띄워가지고 반군을 공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군이 이렇게 후퇴를 하다가 막판 이제 이들립에서는 모든 반군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들립이라는 도시에서 반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IS, 알카에다 같은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자. 알카에다가 있는 하면은 어딘가에서 지원을 못하니. 알카에다 일단 나가. 예. 거기서 이 반군들은 대학교를 운영시켜요. 거기에다가 여자들이 히잡 안 써도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이제 시리아 안에서도 해외적으로도 이제 모습이 되니까 야, 좀 많이 편했네. 이제 알카에다 IS 아니네.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자 하고 외부에서 지원도 많이 올라가고. 외부 그리고 지원이 시리아 국민들도
걔네들이 더 낫네요 해서 민심도 이제 바뀌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방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던 러시아하고 이란의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반군이 이드립에 있었다가 알레포 쪽으로 봤는데 뭐야? 시리아 군인들도 잘 안 보이고 한번 가보자. 가봤는데 누구도 총을 안 쏴요? 좀 더 가보자. 시도까지 간 거야. 이거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3%는 북한군이 없어요. 그러면 남한군이 뭐지 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알레포에 왔을 때는 알레포는 이제 큰 도시예요. 예. 시내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 몇 개 군인들을 쐈어요. 정부군이. 근데 군인들을 쐈는데 위에 있는 장군들이 없어요. 장군들이 이미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군인들이 장군 없어 그럼 에라이 그럼 나도 전쟁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레포에 들어갈 때 좀 교전이 있었는데 다음에 나머지 도시들은 거의 총알 한 발도 안 쏴고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이러니까 11일이었네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대박. 아무리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이 끊겼다 할지라도 네. 그 정부군이라는 군대가 있잖아요.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붕괴가 된다고요? 이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 시리아 내전이 촉발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시리아 남부 도시에서 10몇 살짜리 애들이 의사 당신 차례다라는 낙서를 한 거로 시작이 됐거든요. 당연히 책임자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냈겠죠, 시민들이. 근데 이거를 바샤르 알 아사드가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락 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쏴 죽여야 되는 것인가라고 회의가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리아드 알 아사드라고 하는 공군 대령이 난 도저히 내 형제 자매들 총 못 쏘겠다라고 하면서 탈령을 해버려요. 탈령을 해가지고 대령님이 탈령하셨다. 우리도 탈령하자 해서 갑자기 정부군에서 너도 나도 탈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터지자마자 4개월 만에 이런 탈령병들이 모여가지고 자유 시리아군, 시리아 프리 암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여기서부터 정부군 사기가 와르르 무너져요. 내가 여기서 정부군이 돼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한테 총을 쏘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도 좀 탈령을 해가지고 저 반군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전투가 되나요? 그 민간이 아니라 원래 전투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었네요. 그러니까 정말 반군이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하던 사람이 총 든 게 아니라 어제까지 정부군이든 정규군이 나와서 반군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군인들 월급 같은 거 잘 나오나요? 일반 병사들의 월급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고작 5만 원이에요. 그리고 군에다가 배급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뭐래 하루에 3끼 나와야 되잖아요. 하루에 이제 3끼도 아니고 2끼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도 아니에요. 아마 선생님도 아실 텐데 중동 아랍에서는 빵하고 자흐텔이라는 참깨 페이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걸 먹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저도 그걸 레바논 교도소에 있을 때 먹어봤는데 그걸로 군인이 어떻게 먹고 전쟁을 해요? 교도소에는 왜 있어요? 그리고 저 레바논에서 좀 약간 민감한 장소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상 찍었다가 이 사람 여기서 왜 영상 찍지? 그러면 이스라엘 간첩이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간첩으로 오인 받아가지고 5일간 좀 군사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민감한 지역은 왜 들어가요? 거기? 아니 거기서 사람이 이제 얼굴이 이건데 여권 꺼내라고 하니까 여권이 이제 한국 여권이니까 더더욱 좀 약간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군사교도소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IS 대원들이었어요. IS 대원하고? IS? 시리아에서 IS로 활동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도망온 IS 대원들이 안에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짭정은 씨 지금 무서울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 이렇게 또 걱정들을 많이 해주신데 이 시리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리아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리아,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시리아,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위험한 상황이시라면 긴급 서비스나 믿을 만한 분에게 전화해 달라고 제게 요청해 주세요. 푸틴 통화 연결. 푸틴 통화 연결. 안 되는구만. 푸틴을 못 알아듣는 거야. 푸틴이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리아 내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보고 김정은은 시겁했을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약간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는 러시아와 이란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인데 60년 동안 그 동맹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저기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 혈맹이 무너지는 것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푸틴도. 그거를 김정은도 봤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많이 파병을 해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정말로 입 싹 닦으면은 토사구팽 당하는구나 느꼈을 거예요. 만약 지금도 이 알아사드가 그 공항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조금만 늦게 출발했죠, 러시아로요. 네. 카다피 골랐어요. 아시다시피 카다피가 도망을 못 가가지고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화난 민중들한테 잡혀가지고 맞아 죽었거든요. 어이구. 그걸 봤을 때 김정은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자해봤자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자, 이 13년간 내전을 치렀던 시리아의 붕괴, 결국 독재 정권이 이제 영원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붕괴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떤 국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도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남아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마지막 독재 국가, 이제 북한을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 정권 과연 오래 갈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또 신호가 되진 않을까요? 평양의 범이 오겠죠. 언젠가는. 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왜냐면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탈북한 젊은 세대들. 이때 24살짜리 친구를 제가 한번 포럼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 말로는 지금 쌀도 국가가 통제를 하고 개인이 쌀을 거래할 수 없게 만들면서 쌀값이 지금 9,000원을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서 민심이 장난 아니래요. 김죄만 나타나도 막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양강도의 한 중학교에서 땔감을 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과제를 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집에서도 땔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까지 땔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무서워서 학교를 못 나오는데 누군가가 학교에 낙서를 했대요. 학교는 문을 닫았다. 공화국은 동면 중이다. 이렇게 낙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지금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생이 학교에다가 태극기를 그려놨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정말 평양의 중심에 그래도 꽤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조선 깃발이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태극기를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 학생을 잡는 것 때문에 난리 난 게 아니고 이 학생 때문에 학교 전체가 피해를 볼까 봐. 다 같이 잡혀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시리아의 내전도 13살 학생의 낙서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북한에서도 네.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아까처럼 그 정보를 계속 유입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한국 드라마 영화들 보게 되면 이제 뭐 빌딩도 높은 빌딩이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한국이 정말 잘 살고 선진국이구나 라는 걸 다 북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오늘의 선진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피와 땀을 바쳤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987과 같은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좌우를 다 떠나서 1987과 같이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진짜 목숨까지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기하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들여보냈으면 좋겠어요.